카이어 스루프타임즈 2024년 2월 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벌어진 축구에서 손흥민 선수의 아주 절묘한 프리킥이 성공해서 한국이 4강에 진출했다는 기분 좋은 뉴스가 들어와서 화면 캡처를 한 3장 정도 해봤습니다. 아주 멋있게 들어간 골이었습니다. 요거를 양념으로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표 이민청 신설 정부안 각 부처 조율 끝에 국회에서 당론 발의. 최석진 기자가 위키리크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동훈표 이민청 신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대표 발의로 당론 발의이자 정부 각 부처 협의 거친 정부안이고, 이민청 정부 신설안은 여소야대의 총선 전국과 맞물려 후속 처리에 관심이 집중된다고 보도를 했네요. 원래 법무부 장관 때 유럽 등의 그 직원들을 대동해서 출장 가가지고 이민청에 대한 것을 그 벤치마킹하게 좀 배워오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 시절 때 이민청이 신설되나 했는데, 이게 이제 뭐 관련 법이 있어야 이제 되는 모양이니까, 그게 이제 정부 입법이 아니고 국회 입법식으로 해서 좀 늦었지만은 작년 하반기에 뭐 설립해 보겠다 했는데, 이제 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는 모양입니다. 그 법무부 산하의 그 하나의 청은 검찰청이 그 유일했는데, 1948년에 검찰청이 설립이 됐으니까 약 80년 만에 외청이 하나 더 생긴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 설명을 했는데, 결국 이민청이 출입국 심사, 비자 발급, 국적 영주, 난민 지위 등 광범위한 재량권을 보유하게 되며, 출국 금지, 출국 정지, 강제 퇴거, 보호 등 거주 이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기관의 성격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 정책을 잘 운영해가지고 출입국에 대해서 어떤 오열이 또 발생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민정책 전문가들이 뭐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저출산하고 인구 절벽에 맞물려서 무조건 노동인구가 들어온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뭔가 그 총괄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뭐 이 상식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끝이 보이지 않는다. 블랙스톤 CEO는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 또 다른 임기, 즉 그가 말하는 4년 더의 부채 고통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베탄 무어 크래프트 모니 와이즈에서 보도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 2조 달러의 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GDP 대비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술된 거를 제가 표로 만들어 봤는데, 현재 미국 부채가 34조 1천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게 중국, 일본, 독일, 인도, 영국 4개 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보다도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비교를 했네요. 솔직히 그 나라가 4년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모릅니다. 자기는. 4년을 더 이상 맡기해서는 안 되겠다, 바이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GDP 대비 미국의 부채 비율, 즉 한 국가의 정부 부채와 GDP 간의 비율은 현재 122%다. 그러니까 미국 GDP보다 더 높다는 거 아니에요. 보통 금융위기는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했을 때 찾아오고 빠르게 찾아옵니다.
라고 76세의 사모펀드 사장이 지적했습니다. 블랙스톤을 두고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슈바르츠만이 그 CEO 이름인 모양인데 이분인 모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주장했다고 소개하면서 그는 블룸버그의 고금리는 정상적인 것이라며 경제가 둔화됐지만 하반기에는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모양입니다. 미군 구축함에 후티 미사일이 접근해 격추하기 위해 최후 수단인 총기 시스템으로 선회. 요게 그러니까 후티 뭐 미사일이 날라오는 거를 그 배에 있는 뭐 기관포 같은 거로 쏴가지고 떨어뜨렸다 그런 얘기 같아요. MK 15 팔랑크스 근접 체계 무기 체계 뭐 이런 건 모양인데 홍해로 발사된 후티 대함 크루즈 미사일이 화요일 미 해군 구축함 일마인 내에 들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미 군함이 마지막 방어선이 근접 무기 체계로 전환할 정도로 근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미국의 RA 버크급 구축함은 CIWS를 최소 1개 탑재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모양이에요. 이는 1분에 최대 4,500발을 발사하는 근거리 레이더 유동 자동 20mm 대포를 탑재하고 있으며 유효 사거리는 약 2헬입니다. 뭐 기관총도 아니고 대포 중간쯤에서 1분에 4,500발을 쏜다 그러면 대단한 거네요. 어쨌든 이런 그 미국 군함에서 활동하는 것들은 후티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런 미국의 행동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반공과 전쟁을 하고 있지는 않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미국 예멘 후티 군사자산에 대한 최신 공격 개시. 바다에서는 후티 반군이 날른 미사일을 그렇게 MK 뭐 아까 그 15라는 거로 떨어뜨리고 크리스토퍼 켄과 호르헤 엘 오르티스 US 투데이에서 보도를 했는데 미국은 목요일 후티가 장악한 예멘 지역의 지상 통제소 7곳과 드론 10대를 파괴했습니다. 이 무장단체는 홍해에서 상업용 선박과 해군 선박을 공격하기 시작한 이후 그들의 자산을 겨냥한 이번 작전이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항해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또 유럽 연합도 이제 미국하고 영국이 먼저 작전을 했는데 항해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EU도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앞으로 3주 안에 홍해에서 후티 공격으로부터 상업용 선박을 방어하기 위한 해군 임무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제 EU도 다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전쟁이라기보다도 이 바닷길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은 요르단 공격에 다중 대응 계획을 계획하고 있다고 오스틴 국무장관이죠. 그렇게 국방장관이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면 세계 패권국의 지위가 약해진다는 의미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과거 2차 대전 후에는 전 세계의 이 바닷길을 미군의 그 해군력으로 다 보호를 해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혼자 힘으로 너무 버거운 거 아니냐. 그렇게 아까 앞에서도 미국의 부채가 뭐 31조 뭐 몇천억 달러라고 그랬는데 미국 경제가 손해를 보면서도 그동안에 그렇게 지탱해 왔기 때문에 트럼프 때는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돈을 쓰지 않았느냐. 이제 니들도 쓰라고 해서 나토한테도 압력을 줬던 거죠. 어쨌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이 그렇게 크게 나서질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EU나 영국도 직접 그 홍해 쪽으로 들어오는 거겠죠. 어, 그러나 어디보다도 동아시아의 항해의 자유도 지금 보장받아야 될 상황이죠. 또한 EU의 우크라 군사 지원에 대해 그 감사를 그 미국 그 바이든 대통령이 또 표하기도 했죠. 미국만 그 지원하는 거는 경제적으로 미국도 지금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통용이 돼서 그동안에 2차 대전 후에 유럽은 동유럽 빼고 서유럽은 상당히 선진국으로서 다들 경제들이 아주 호황을 누렸던 거겠죠. 그래서 뭐 G7 선직 7으로까지 이렇게 해서 됐던 건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아, 그런 경제적인 힘이라든가 또 유럽에서도 하도 그 국방 예산들을 안 써가지고 좀 그런 군수 산업이 많이 그 약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나라가 모두 군수 산업이 발달한다 그래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 빈 공간을 우리나라가 그 폴란드부터 지금 뭐 무기 수출을 하고 있죠. 그게 뭐 유럽 사람들한테 아이 뭐 우리가 한국이 다 그냥 만들어 줄게. 음, 당신네들은 돈만 대주세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미국, 이라크, 시리아 민병대의 맹타, 드론 치명타 보복. 이제 드디어 이제 보복을 시작한 거죠. 타라캅 롤리다 시 발도르 압둘라만 제야드에서 AP에서 보도를 했는데 지난 주말 요르단에서 미군 3명이 사망한 무인기 공격에 대한 보복의 시작으로 금요일 미군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와 이란 혁명수비대가 사용하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수십 곳을 공습했다. 대규모 공습은 지휘통제본부, 정보센터, 로켓과 미사일, 드론과 탄약 저장고, 민병대나 IRGC, 이란 혁명수비대인가 뭐 이거의 약자죠. 쿠드스군과 연결된 다른 시설 등 7곳에서 85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을 했다. 테헤란과 지역 민병대의 관계 및 무장을 담당하는 근위대의 원정부대다. 요거 IRGC에 대해서 소개를 한 거고,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니까 그 보복의 주기와 세기는 좀 더 강해질 수도 있고, 뭐 아주 이 장기적으로 그냥 속된 말로 조지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로 쭉 뭐 해줬고 이런 거를 관장하는 게 미 중부 사령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전하는데도 공격에 120개, 125개 이상의 정밀 군수품이 동원됐으며 미국에서 날라온 장거리 B-1 폭격기 등 수많은 항공기가 전달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지난 일요일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는 요르단의 22번 타워에 대한 방어를 강화했다고 미국 관리가 말했다. 그 공격을 받은 데가 위성 사진으로 찍힌 데가 이 요르단의 22 타워라고 했는데 이것에 이제 방어를 더 강화하는 조치를 했다. 이런 얘기고 이 사진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어디서 언제 찍은 건지 모르지만은 잠깐 미군들 군 어떤 기지를 방문해서 어, 뭐 저기 격려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찍힌 거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보면은 뭐 여군이 이 격려하는 것도 여군인 것 같죠? 여기 귀걸이도 한 것 같고 딱 그 여성이 서 있는데 아주 근엄하게 뻑 잘 서 있구만요. 일단 군인이 배가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러죠. 네. 근데 조금 나온 건가 모르겠네. 배가 나오면은 이 별을 못 딴다고 하죠. 미국은 저기 그 퇴직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뿐만이 아니야. 해외에서도 고령화 사회에서 경제가 부진한
최대의 원인이 노동인구의 감소가 새로운 인플레이션으로도 이어진다라는 제목으로 동양 경제 온라인에서 보도를 한 건데요. 인구학자 폴 모랜드의 새로 낸 책 인구는 미래를 말한다 라는 것을 그 요약 발췌해 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고령화를 제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고령화의 문제는 일본한테 물어봐라. 이 정도까지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고령화 사회는 아무도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어떻게 될지 알고 싶다면 일본을 보는 것이 가장 좋다 해서 그 이쪽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본의 고령화의 리더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런 거가 리더라는 말을 붙이셔도 되는 건지 모르지만 고령화가 장기 정치와 무관하지 않다.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속적인 저인플레이션을 동반한다 표현했는데, 그 디인플레이션이라고들 얘기하는데 그게 디플레이션하고 같은 의미인지 그거가 아직 저는 좀 헷갈려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되긴 되는데 낮은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얘기겠죠. 경제는 인구 증가를 전제로 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지속적인 저인플레이션과 맞물려 저금리에도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도 별 반응이 없는 게 일본이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싶어요. 이번에 그 배운 개념으로. 실제로 고령화 사회는 경기 부양책이 맞아도 그래서 불경기와 디플레이션을 막기가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은 이제 뒤편에 고령이 되면은 그 어떤 리스크를 안 지려고 하기 때문에 안전 자산 쪽으로 돈을 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경제 성장은 인구 증가와 생산성 모두에 이루어지며 이 둘이 합친 것이 인적 자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사진은 고령화된 어떤 남성분이 전화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소개를 한 거고요. 중장년 근로자에게 이점이 있다. 그 뭐 고령화 됐을 때, 그리고 최근에 이런 뭐 데모나 프랑스의 노란조끼 운동 등 뭐 이런 거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노동운동을 한다 그래도 옛날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런 게 아니고, 또 이런 중장년층 근로자들은 국가전복 이런 거 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좀 자기네들도 일도 좀 더 오랫동안 하고 그다음에 뭐 안정된 보수를 원하는 그런 것까지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중간에 한국도 소개를 하는데 20대 초반 인구가 10년 전에 정점을 찍고 2050년까지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 부분이 경직돼 있다. 민간 부분이 너무 경직돼 있어 더 이상 국가의 지원이 없으면 경제를 이끌 수 없기 때문인데, 적어도 이 점은 그 인구 동태가 기인하고 있는 거 아니냐, 고령화가 또 그 문제 아니겠냐 이거죠. 그래서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젊은이는 적고 나가는 퇴직자는 정년퇴직이 돼서 나가는 사람은 많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가 겹치는 환경에서도 투자자도 노동자도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가 아니라 국가가 제공하는 안전에 눈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령자는 사실 도전한 데는 용기가 좀 떨어지는 건 맞겠죠. 그래서 신사업을 시작하거나 신회사를 설립하는 일은 별로 없다. 물론 이제 그 나이 들어서 창업하시는 분도 있죠. 켄터키 치킨 할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그거 창업을 했다고 그러죠. 고령자는 벤처 캐피탈 펀드, 미상장의 신흥기업의 투자, 포함해서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않고 안전한 사채나 국채를 요구하므로
그 가격이 상승의 이율은 또 떨어진다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자금 조달이 쉽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재정 적자를 내도 예전만큼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뭐 한 30년 동안 버텼다 그런 모양이에요. 또 정부가 재정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필요성도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사람들은 보수적이 되고 수요도 투자도 미흡해 국가 개입 없이는 완전 고용을 유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더라고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는 이러한 압력을 더욱 강화했었다. 그래서 결말로 향하고 있는데 고령화가 새로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 본인들도 의문표를 붙였는데, 예를 들어서 애들을 안 낳고 저출산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고령화 사회는 그 고령자들이 직장에서 은퇴를 하면은 이제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노동력 감소 때문에 임금을 좀 이렇게 그 사람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임금을 올려달라, 이런 게 이제 형성이 될 거 아니냐. 고학력자들도 많고 그 고생해서 부모들이 다 대학교 보냈는데 나와서 일자리가 없다. 그러면은 그 일자리가는 있는데 이제 공급 젊은 세대가 없다 그러면 임금 수준이 올라가지 않겠냐는 우리 일반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구학적으로는 그렇게 임금 인상이 가능해지지 않겠냐 하는 견해를 일부 피력을 하고 있어요. 일본이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디프레이션 상태로 움직인 것은 1990년경부터 세계적으로 그때 중국과 동유럽이 저임금 구조를 가지고 세계 경제에 참여하면서 일본이 이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잘 견뎠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 새로운 인플레이션으로 될 소지가 있다 이거죠. 임금 인상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 그 경제학자 두 사람이 굿 하트와 프라다는 그 경기 감속이 디프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수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인구 감소, 생산 가능 노동력이 분명히 세계 각지에서 인플레이션을 율 상승의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그것이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에 의한 일시적인 것인지 또는 더 뿌리 깊은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령화가 경제 부진의 근본 원인이더라고 제목은 해놨지만은 그러나 단정적으로는 표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난 건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충분 조건이라는 거로 제가 뭐 경제 인류학자라니까 그 사람의 책으로 여기 언론에서 소개한 아주 핵심적인 단어로 얘기한다면은 충분 조건이라는 게 만약 뭐뭐 하다면 뭐뭐 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만약 고령화 사회가 된다면 그러면 인적 자본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인적 자본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저금리 경기 부양책을 한다면은 유동성 함정에 걸릴 수 있다. 사채 국채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요거를 이유로 별도로 여기다가 뭘 표시해도 되긴 됩니다. 이게 이 한 칸에 한 건만 표현하는 게 더 논리적인데, 요거 그냥 요령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유동성 함정에 걸려든다면은 디프레이션은 불가피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이쪽에서 주장을 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다른 경제학자 의견은 만약 고령화 사회게 되면은 인적 자본이 감소하는 거는 맞는데, 인적 자본이 만약 감소한다면은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된다면은 새로운 인플레이션 스파이럴 적인 그런 새로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또 별도로 저금리 경기 부양책을 쓴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기업은 로봇 자동화 쪽으로 어, 돌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과 기업의 대응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사에는 로봇 자동화 같은 얘기를 안 했죠. 고령화 사회가 경기 침체의 이 근본 원인이라고 했는데, 근본 원인을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어떡할 거냐? 애들도 안 낳는데, 그러면은 결국 로봇 자동화, AI,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을 해야 되고, 어쨌든 우리 국내 뉴스에서 보더라도 대중소기업 모두 한국은 로봇 자동화가 대세고 전 세계에서 생산 로봇 자동화율이 가장 높은 데가 또 한국이라고 합니다. 붕어빵까지 찍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손으로 하는 붕어빵 만드는 거로는 그 경쟁력을 당해낼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뉴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기사 내용에는 아프리카가 그러면은 인구도 많고 그 저임금 근로자를 쓸 수 있는 인력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은 아프리카 인구수 가지고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은 산업화 인프라 구조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다가 공장을 지으더라도 제대로 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도나 동남아 이런 데 돌리는 거하고는 상황이 틀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 표로 이해를 해 봤습니다. 한국 KF-21 전투기 양상 개시 레일라니 차베스 디펜스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은 올해 KF-21 보라매 전투기 40대를 건조할 예정입니다. 이 전투기는 비행과 지상 시험을 거치더라도 이렇게 뭐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만 국방부에 2,387억 원을 국방부에서 2,387억 원을 지원한다. 그래서 K-21의 첫 양상은 한국 공군의 노후화된 전투기 함대가 퇴역할 때 남은 전력 공백을 메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방부 장관이 작년 12월 21일 날 발표했고, 또 항공우주에 따르면은 엔지니어링과 제조 단계는 2026년에 끝낼 것이라고 또 얘기했다고 그러고요. KF-21은 F4와 F5를 대체할 예정이며 공군은 2032년까지 모두 120여 대의 보라매 전투기를 보유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KF-21과 연계된 미사일, 그 전투기에 장착해가지고 가는 미사일 수출 경쟁력도 높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개발을 한 것은 사실 록히드 마틴의 기술 지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무기 체계와 그 맺은 계약에 따라서 미사일 시스템도 실험을 했다. 한국 항공우주는. 그리고 지난해 4월인 모양이에요. 독일 회사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 모르겠네요. 다일 디펜스 하나는 묵음일 것 같은데 KF-21이 성공적으로 IRIS-T010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해서 그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한편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는 이 프로그램에 대단한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또 추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KF-21 프로그램은 8조 8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다파가 뭐의 약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60%, 카이가 20%, 이게 다파가 그 국내 무슨 방위청인가? 그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20%는 인도네시아에서 조달할 예정입니다. 이 다파는 못 찾아봤어요.
그런다 인도네시아는 2017년부터 지불이 지연되고 있다. 근데 최근 뉴스는 또 인도네시아 직원이 그 USB로 그 KF-21 그 비밀을 유출하려다가 걸렸다고 또 하는 뉴스가 별도로 있죠. 어, 카이는 KF-21이 다음 수출 성공이 되기를 희망하고 2022년도에는 폴란드와 FA-50 경공격기 48대에 대한 계약도 체결을 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고 폴란드 무기청 대변인인 크루시슈토프 푸아텍은 당시 트위터에 두 거래가 총 30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썼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왕립 공군은 18대의 FA-50 블록 20 파이팅 이글즈를 주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한국이 전 세계 9위의 무기 수출국이 됐다고 추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원 연봉 한국보다 3배 잘 사는 노르웨이보다 많다. 김태준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국민 중위소득으로 세비 깎자 한동훈 제안 놓고 찬반 논란. 찬성 쪽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전혀 돈은 많이 받아 처먹고 생산성이 없다. 이런 거고요. 이런 거를 줄이는 게 정치개혁 아니냐라고 찬성 쪽에서는 얘기하는 거고 반대 쪽은 정치 혐오에 기댄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의원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감시와 견제만 하면 되는 거지 무조건 보수를 깎는 게 능사냐? 이렇게 이제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지난해보다 1.7% 인상된 1억 5,700만 원이에요. 어, 우리나라 초일류 기업의 이 연봉 수준이네요. 여야가 중대재해법 민생법안은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자신들의 월급 인상은 통과를 시켰다. 그러니까 욕을 맞죠. 그리고 여기서는 1인당 GDP 대비 국회의원 보수를 했는데 일본이 5.66배로 더 높네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 평균 소득보다 5.6배를 더 받는다. 이탈리아가 5.47배, 그 다음에 한국이 5.3배네요. 5.3배로 보면은 미국이 갑자기 떨어지네요. 3.5배 정도 되는데 이게 5와 3을 뒤바꿔 버립시다. 미국 수준으로 우선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 미국 같이 큰 나라도 3.5배뿐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수가 그러면 세비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음. 그래서 개나 소나 전부 다 국회의원들 되려고 그러는 건가요? 좀 봉사정신도 있어야 되는데 노르웨이 같은 데가 1.32배뿐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음. 그래서 국회 연봉을 뭐 수당, 상여금, 경비, 이 경비까지 이제 연봉으로 치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 월 평균액은 1,300만 원, 연간 총액은 한 1억 5,700만 원 되는데 우리나라 그 중위소득자 근로자 월급 비교를 하면은 어쨌든 그 이 가구당 중위소득이 통계청은 월 447만 원, 그리고 복지부는 573만 원. 뭐 복리후생비 뭐 이런 것까지 어떻게 빼냐 집어넣냐 그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통계는 통계청 쪽 거를 일단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서로 정보 각 기관이 통계가 다르다는 게 또 문제가 또 부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일반 사람들은 자 국회의원 그 세비를 깎자는 거 동의하는데 이런 갈등 해소도로 이렇게 그 해놓으면은 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편합니다. 이런 것도 자꾸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구두로 얘기해봐서 논리적으로 편하고 매끄러워야 이게 뭔가 말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은 뭔가 좀 비논리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그냥
그냥 재미삼아서 한 2018년이면 벌써 한 7년, 아니 오늘이 2024년이니까 한 6년이나 지난 건데, 그때는 머리도 좀 덜 새고 뭐 같이 이 제약이론 경영에 대해서 학습하는 동아리 클럽, 이 아삼육이라고 그러죠. 아삼육 해서, 기중 제가 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어디 그 학습을 끝나고 공부한 다음에 뭐 어디 횟집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전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학습한 것을 언젠가는 우리가, 보통 이건 기업에 주로 적용해 가지고 했는데, 최근에 이번에 제가 개인 은퇴를 한 입장에서 개인 그 사회 문제라든가 정치 문제 뭐 이런 거로, 이런 거는 확대해도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 가지고 우선은 이 요거는 그 뒤에부터 먼저 작성해 볼 수가 있어요. 세비를 깎는다, 세비를 올린다. 요게 대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필요 조건이라는 건데, B는 C도 필요 조건이고요. 국회의원의 생산성 향상, 그다음에 C는 감시와 견제를 그 반대쪽에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라면 그게 원하는 목표나 목적은 뭐냐 그러면, 신뢰받는 국회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게 국민들로부터. 요거를 필요 조건이라는 거로 다시 이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작성을 해 본 다음에 이게 잘 작성이 됐는지,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국회의원의 생산성이 향상돼야 된다. 어, 왜냐하면 돈만 받아 처먹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아주 이 저속하게 얘기하면은, 또 그 국회의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는 반드시 세비를 깎아야 된다. 일반 기업처럼 출산물이 뭐냐, 생성물이 뭐 입법 활동 수라든지 나누기 세비 해보면은 그게 어떤 지수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맥 통하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한편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국회의원을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한다. 이것도 여기까지 좀 통하는 것 같아요.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세비를 올려야 된다. 여기에서 좀 이상하죠?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이 필요 조건에는 반드시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 이유를 들어봐라.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을 딱 들었는데, 인기 얻으려고 포퓰리즘 아니냐, 세비 깎자는 게, 자기네들 저항을 하고 있는데 그 저항하는 이유를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은 뽀다구가 안 나니까, 아니 그 국회의원의 이 자격이, 국격이 있듯이 국회의원 원격이 있지. 그뭐 중위 저기 소득 수준으로 월급 받으면은 뭐 하려고 우리가 국회의원 나갔어? 그런데 미국보다 그 1인당 국민소득 5점 몇 배라는 게, 일본 다른 거는 일본을 친일 청산하자고 하면서 그런 거는 왜 그 일본 따라가고 그 미국을 따라가야지. 그러면 3.5배 정도만 니들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로남불인 거죠. 그러니까 감시와 견제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세비를 올려야 한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내로남불이기 때문이다. 그걸 욕 맞고 이건 아니다. 이거 X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X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협안이 있을 수 있어요. 완전한 해결책은 아닌데 타협안. 세비를 그럼 깎지 않고 이선 국회의원 수부터 줄일래? 요거는 이제 여야가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 지방 인구가 감소한다며. 거기 지역구 해서 몇만 안 되는 대표성으로 국회에 온다는 게 말이 되냐? 서울의 일개 동도 안 되는 주민수 가지고 거기 대표가 나온 거하고, 서울에는 그 일개 동에는 그 구의원도 안, 그 수많은 인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가 뭐 몇 명 안 된다, 사실. 어떤 구만 하더라도 그 너무 이제 인구가 많다 보니까 갑고 을고 뭐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는 거지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서울의 국회의원 수는 늘 크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은 좀 줄이고,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국회의원 수를 줄여라. 이런 걸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이런 거를 좀 정치 사회의 일반에 좀 어떻게 우리가 활용되고 또 그 교육하는 그런 거에서 해결책을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이 B와 C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찾자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해결책이 안 그러고 일단 타협안. 예, 이런 경우 저 개인적인 성격은 좀 약간 급진적이 돼가지고 요쪽 얘기하는 애들의 의견을 아주 그냥 싹 그 잘라내고 싶은 의욕이 강해가지고, 그러면은 뭐 야 같은 국회의원끼리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 국회의원 세비만 나가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마다 그 사무실 줘야죠. 그다음에 그 국회 경비가 또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별로 또 보좌관 쓰죠. 그 보좌관들은 어디서 자기 월급에서 주는 건가? 내가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음, 한참 젊었을 때네. 이런 거를 같이 공부하고 그랬댔어요. 네. 중국 증시 대폭락, 시진핑도 아무도 경제 못 살고 공산당 특권 계급도 도망갈 준비. 후쿠시마 가오리, 가오리, 우리나라 가오리가 아니고 일본 이름으로 가오리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1월 30일 중국 증시가 대폭락했다. 이에 따라 중국 내에서는 국가대표팀이 힘을 다했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일반 이 민주 자본주의에는 국가대표팀이라는 게 없는데, 중국에서는 이렇게 호칭되는 국영기업이라든지 정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주가를 받치기 위해서 이제 공산당의 지지를 받고 움직였었다 하는 거 있는데, 한마디로 매입할 수 있는 힘을 잃고 있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요. 중국 경제는 일단 초토화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기분 좋은 의견을 내놓고 있네요. 그리고 삼중 전에도 지금 못 열고 있다. 이것도 문제라는 거고요. 부동산 버블 붕괴에 많은 사람이 길동부 동행해서 동반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많이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외국 자본이겠죠. 글로벌 금융 자본.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정 지출 수요가 높아지면서 투자로 돌릴 자금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리스크 헤지를 위한 자금 회수다. 또 부동산 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의 부실로 채권 상환을 위한 주식 매각이 가속화된 점 등도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시장 통제에 필사적이지만 안 될 것 같다 이게요. 그리고 지준율, 지급 기준율이죠. 0.5% 인하해서 돈을 1조 위안 정도 그 유동성 방출을 했는데도 이게 그래도 안 된다. 힘이 더한 국가팀이다. 뭐 이렇게 또 하고 있고, 한때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지만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조치들이 공산당 특권 계급만의 구제책 아니냐라고 아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미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에이킨 교의 이 사다 교수, 일본인 교수인 것 같습니다. 뭐 인터뷰를 한 모양인데, 이것은 정부가 주식시장을 컨트롤한다는 것은 본래 경제룰에 반한다. 이래서 중국이 국가 대표팀이 하더라도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쭉 풀어매기고 있습니다. 중국판 오리갈리, 오리갈리? 이게 무슨 영어를 이런 식으로 쓴 건가? 어, 권력과 자본의 유착에 관련된 홍위병 2대들의 총칭, 그게 어디서 약간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건 애들만 구제하겠지 국민을 위한 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시장 구제라면서 진정한 의미의 시장 구제가 아니라 안 되는 국기업을 구하고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구제하겠다는 것 아니냐. 한 나라의 경제를 하나의 정당이 완벽하게 컨트롤하는 등
본래는 무리한 것이다. 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시진핑이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본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현재 국가 자본주의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민간 자본주의, 금융 자본주의 이런 쪽으로 가지 않으면 지금은 중국 경제가 빈둥빈둥 피어오르는 것을 불똥이 되도록 걸리지 않도록 지켜볼 뿐이다. 말을 재밌게 했는데 그리고 초토에 이렇게 초토화된 다음에 씨를 뿌릴 기회를 나는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